지난 시간에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얽힘을 어떻게 생성하느냐, 공학적으로 하는 내용을 지난번에 다루었는데, 그 네 가지 주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전부 다 빛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 매개 하향 변환, 원자 트랩 및 이온 트랩, 그다음에 초전도 큐비트, 그다음에 양자점 뭐 이 네 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자발적 매개 하향 변화는 특수 결정의 레이저를 쏘면 결정을 통과한 광자가 두 개의 얽힌 광자로 분리되는 그런 과정이고, 원자 트랩 및 이온 트랩은 전기장이나 자기장으로 원자들을 공간에 고정시킨 뒤에 레이저로 원자나 이온을 조작해서 내부 상태나 스핀을 얻는 거고, 그다음에 초전도 큐비트는 얇은 절연층 양쪽에 초전도체를 입힌 조셉슨 접합 구조를 만들면 전자 두 개가 얽힌 쿠퍼 쌍이 이 벽을 통과하는 터널링 현상을 보이는데, 이 조셉슨 접합 구조와 쿠퍼 쌍을 합해서 인공 원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토마스 모셈이 왜 이걸 인공 원자라고 하느냐 그랬는데, 조셉슨 접합하고 쿠퍼 쌍까지 합하니까 조셉슨 접합이 원자 핵이고 쿠퍼쌍이 전자고 뭐 이런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쿠퍼쌍은 에너지 준위를 기준으로 바닥 상태와 첫 번째 들뜬 상태를 중첩되게 갖고 있는데, 이것이 양자 비트이고, 이런 양자 비트 두 개 이상을 마이크로파로 얻는 것이 초전도 양자 컴퓨터의 작동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양자점도 있었는데, 레이저로 반도체 나노 입자를 자극해서 원자에서 전자 하나를 떼어낸 전자 전공 쌍, 일렉트론 홀 페어, 요 쌍 두 쌍을 만들면 전자와 전공이 재결합하면서 광자가 두 개 방출되는데, 이 둘은 서로 얽힌 상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어, 우리가 그 교재를 계속 우리가 양자 컴퓨팅을 하는데, 이것은 그 공학적으로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거하고 수학하고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 그리고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무슨 게이트, 연산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빛의 작용을 수학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실험은 주로 전자나 원자, 분자, 그다음에 뭐 쿼크, 엑시톤, 쿠퍼쌍 뭐 이런 준입자 등을 빛으로 관찰하는 것인데, 그리고 광자는 빛으로 관찰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없겠죠. 그 검출 기둥이 어떤 표적에 부딪혀서 남은 흔적을 통해서 존재를 확인하는데, 어, 이런 게이트, 연산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양자들을 제어하는 그런 수단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기장이나 자기장의 작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빛은 전자기파이고, 전기장과 자기장의 합성이므로 전기장이나 자기장도 넓은 의미의 빛의 작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 컴퓨팅을 할 때 뭐 전자, 빛,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 이런 빛이 그 전자의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전자가 어떻게 뭐 진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는 수학, 이런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코멘트나 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없으면 저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할 거는 양자 전송인데, 그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1935년에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이 유행을 타고 있었는데,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것은 이제 요 밑에 나온 관측의 역할, 확률론적 본질, 불확정성 원리 뭐 이런 것들로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이
EPR이 제일 앞에 있죠. EPR. 이 사람들이 양자역학의 물리적 실제 기술은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제하의 논문을 냈어요. 어, 그러니까 코펜하겐 해석이 맞나 하는 질문을 제기한 거죠. 근데 코펜하겐 해석의 핵심 원리는 어, 입, 입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여러 가능한 상태가 중첩된 파동함수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입자가 관측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확정된다. 이를 파동함수의 분계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확률론적 본질인데 실제란 확률론적인 존재다. 뭐 이런 거죠. 양자역학은 정확한 위치나 운동량을 예측하는 대신 특정 위치에 존재할 확률을 제공할 뿐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불확정성 원리는 서로 관계가 있는 두 물리량, 예를 들어서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얘는 자연의 근본적 속성이다라는 세계에 대한 해석인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이 사람들은 이러한 이론이 전통적인 물리 법칙과 어긋나다.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이제 우주는 물리적 실제성이 있고 국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리적 실제성이라는 것은 어, 관측에 영향을 받지 않은 어떤 실제가 있다는 거죠. 시스템을 교란하지 않고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물리량은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국소성이라는 것은 한 지역의 측정이 멀리 떨어진 지역에 즉시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물리적 실제성과 국소성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뒷받침하는 그런 원칙들이었죠. 선생님,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예, 예, 예. 좋습니다. 시스템을 교란하지 않고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물리량은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탄의 궤적, 뭐 이런 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포탄이 있고 그 포를 쏘면 포에다가 얼마만한 힘을 가하면 이 포탄이 어떤 궤적으로 날아갈 수 있다. 뭐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시스템, 예측을 할 때 그 어, 시스템이 교란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시스템을, 예측을 할 때 예. 그러니까 시스템이 안 된다고. 지금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전자를 관측하는 동시에 전자가 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전자를 보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양자역학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스템을 교란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니까 양자가 움직이는 그 시스템을 교란하지 않고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음. 물리량은 존재한다. 이게 거시 세계뿐만이 아니라 미시 세계에서도 이런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게 아인슈타인의 주장이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예. 관측하기 전에 그 상태는 그 전자 이중수리 실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 됐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음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뭐죠? 그 코펜하겐 해석을 반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측하기 전에 여기는 뭐 여러 가능한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는 건데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건가? 그걸 부정하는 거죠. 중첩? 중첩돼 있다고 하는데, 그건 니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고, 그 안에 어떤 숨은 변수가 있는데, 그걸 니들이 찾지 못해서 그냥 중첩이라고 얼렁뚱땅 표현하는 거지, 그렇게 중첩돼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중첩돼 있고, 멀리 있는 것이 갑자기 상호작용하고, 뭐 이러는 것은, 그 전통적인 물리 법칙과 어긋나니까 물리 법칙은 옛날부터 있어 미래에도 있는 건데 그런 객관적인 물리 법칙에 어긋나는 거다. 이런 그러니까 주장을 계속 하는 거죠. 관측하기 전에도 물리량은 있다. 네, 관측하기 전에 위치나 뭐 이런 게 네, 관측하든 안 하든 원래 있는 거다고 해서 그걸 실제라고 했나 봐요. 그렇죠. 실제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그걸 확인한 것뿐이다. 그렇죠. 네. 근데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관측하는 게 영향을 줘서 뭐 이렇게
상태가 바뀌는 거니까 그런 건 없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관측하기 전에 관측하는데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거기서 더 나가서 관측하기 전에 그 어떤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없다면 그 이전에 어떤 상태는 뭐 확정되지 않은 거고 그냥 확률론적으로만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양자역학자들의 주장이었던 거죠. 네. 예, 그 선생님 두 분이 물리를 이렇게 좀 공부하셨잖아요. 그 보니까 그 저는 책 많이 못 봐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본 거 중에 그 슈퍼포지션은 중첩은 뭔가 그 실험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뭐 파동이냐 뭐죠 입자냐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얽힘은 인탱글먼트는 예. 누가 어떻게 처음에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거 조금 이따 나옵니다. 아 나와요? 아 예. 맞습니다. 그 기원을 예,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 지금 물리적 실체성을 얘기했고, 그래서 국소성은 한 지역의 측정이 멀리 떨어진 지역에 즉시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건데, 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이게 뭐 세부적으로 들어갈 건 없지만, 물리적 실체성이라는 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있잖아요. 상대성이라는 이론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니까, 절대적인 것이 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론이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상대적인 세계에서도 절대적인 어떤 물리량이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광속 불변의 법칙이 있잖아요. 광속은 불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공간 간격이 라는 게 시공간 간격이 있는데 그것도 불변한다. 그 시공간 간격은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여기 시간 t가 있고 여기 x 좌표, y좌표, z좌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공간, 시간과 공간이 관측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변하지만 이 두 양을 결합한 시공간 간격은 US 제곱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시간과 공간이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4차원 연속제로 통합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 통합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사실은 절대성 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물리적 실체성이 있다라는 주장이고 그다음에 국소성은 아인슈타인은 그 빛보다 빠른 속도는 불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빛의 한계 내에서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든지 빛의 한계 내에 있으니까 빛의 속도를 더 넘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수는 없다. 이게 국소성이에요. 네, 국소성. 그런데 그 양자역학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 지역에서 측정한 게 멀리 떨어진 지역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국소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여기까지 넘어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EPR이 아이, 네, 1935년 논문에서 한 사고 실험을 제시를 하는데 두 입자가 상호작용한 후 서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분리되었다고 가정하자. 양자역학에 따르면 이 두 입자는 측정하기 전까지는 중첩 상태에 있으며 한 입자의 특정 물리량, 스핀이나 위치, 운동량 이런 물리량을 측정하면 즉시 다른 입자의 해당 물리량이 결정된다. 그런데 물리학에는 시스템을 교란하지 않고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물리량을 실제한다라는 실제성과 그리고 또 국소성의 두 전제가 있다. 이런 물리학의 근본 법칙에 어긋나는 양자역학의 기술은 불완전하며 물리적 실제성, 국소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이 제시하지 못한 숨은 변수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불완전한 이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닐스 보어가 뭐라고 했는지 궁금해요. 부어가, 닐스 보어가 맨날 예,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러면 닐스 보어가 예. 고민했잖아요. 그, 그, 저, 양자의 세계, 미시 세계에서는 이렇게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물리량은 없고, 그리고 얽힌 두 양자는 서로 간에 그, 하나를 측정하면 동시에 다른 양자의 물리량도 정해진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 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한 거죠. 그런 내용으로 계속 싸운 거죠. 여러 가지 사고 실험 같은 걸 하면서. 예를 들면 어떤 그 블랙 박스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전자가 튀어나온다. 튀어나오는데 그 전자 안에 시계가 있어서 그 튀어나오는 시간을 알 수 있다. 근데 이 전자가 어, 몇 광년 떨어진 거리로 갔어. 근데 그 갔을 때 우리는 그걸 다 측정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어떤 사고 실험을 제시를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 근데 그러니까 그 멀리 떨어진 전자의 그 궤도를 어 이 블랙박스를 그 무게를 재고 뭐 이러면 그 물리량을 즉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어, 위치와 속도인가요? 어쨌든 그 동시에 알 수 있는 두 물리량을 알 수 없다는 두 물리량을 같이 알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어는 그 박스를 체중을 그 무게를 재려고 하면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용수철 저울 같은 걸 하면 재려면 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움직이는 그 순간에 시계가 가리키는 속도가 뭐 늦어진다든지 빨라진다, 속도가 변한다 이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막 그 논쟁을 벌이는 거죠. 근데 그 논쟁은 요 네. EPR 논문 나오기 전에 논쟁이었어요. 그 음, 전에 논쟁이었다고요? 예, 지금 그거 아, 맞아요. 네. 후에 나온 거고, 지금 네. 일단은 얽힘이라는 현상 자체는 다 일단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나 봐요, 아마. 어, 얽힘이라는, 그러니까 두 개의 그, 그러니까, 예, 그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가 뭐 분리됐다. 예, 분리됐는데 하나는 그게 원래, 나 잘 모르겠어요. 그 스핀이 0인 경우도 있나? 이 용인경우. 가군동량이 0인 경우도 있나요? 근데 어디서 얼핏 본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게 어떤 입자의 어떤 내재적 속성으로 스핀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입자가 두 개로 나눴을 때 만약에 그게 스핀이 0이라고 치면 분리된 입자 중에 하나가 스핀 업이면 하나는 스핀 다운이 돼야지만 그 예, 보존 법칙이 예, 유지되거든요. 예, 예.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가 스핀 업이면 무조건 다른 건 스핀 다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알면 다른 거는 그 반대가 돼야지만 된다는 거지. 보존 그렇죠. 법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무슨 예. 보존 법칙이요? 가군동량 보존 법칙? 에너지 가군동량 보존 보존 법칙 법칙. 비슷한 거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저기 첫 문단에 쓰여 있는 여기가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얽힌 상태에 있다는 거지. 스핀이나 이런 게 예, 얽힌 상태에 있어서 어느 하나를 특정하면 다른 것이 결정되는 게 있다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알면 다른 것도 안다.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 근데 이제 이제 이거는 아인슈타인도 받아들이는 거고 보어도 받아들이는 거고 다 받아들이는 거지. 얽힘이 있다는 예, 거. 예, 근데 이제 그 양자역학에 따르면은 하나를 측정하기 전에는 그게 서로 중첩 상태에 있어서 뭐라고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하고 예, 아인슈타인은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가 정해진 건데 그 예. 물리적 실제로서 있는 거고 관측한 거는 그걸 확인한 것이라고 본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얽힘이라는 거는 있다는 거는 둘 다 동의하는 거고 다만 그거가 해석이 달라지는 건데 그 아인슈타인이 말하고 싶은 당신들 말대로 해석한다면은 서로 예, 얽혀 있는 두 개의 입자가 있다고 치는데 멀리 떨어졌을 때 예,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아직 관측을 안 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됐잖아요, 아직. 예, 예, 뭐를 결정이 안 됐는데 뭐 하나를 관측하는 순간에 다른 그게 확정된과 동시에 다른 것도 확정돼야 되잖아요. 하나가 스핀업으로 관측됐어요. 예, 아까 스핀업 다운이 중첩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양자 역학에 너네들 말에 따르면 중첩돼 있다는 건데 그 순간에 관측해서 하나가 스핀업으로 결정되면은 다른 쪽은 바로 그 즉시 스핀 다운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예,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게 아무것도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뭐 하나 결정되면 그 정보가 그대로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어도 즉시 예, 그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즉시 예, 바뀐다는 건데 이거는 그 상대성 이론에 반하는 거 아니냐, 물리 법칙에 예, 반하는 거 예,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공격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음. 근데 진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진짜 얽힘. 그렇다는 거예요. 예. 너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예전에 누가 강의하는 거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스푸키 뭐 액션이라 그랬나? 예, 네, 예, 어떤 뭐 스푸키 액션 아인슈타인 먼 거리에서 벌어지는 원격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세상이 그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신비로운 곳이다라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예,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맞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답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근데 예, 아인슈타인이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이중 슬립 실험을 하잖아요. 이 슬립 실험을 하면 그, 그 파동이 그 화면에 다 닿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한 점으로 붕괴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점과 붕괴되지 않은 다른 점, 둘은, 붕괴되는 순간에 어떤 연결을 갖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비판도 했었어요. 음. 뭐랑 연결이 됐다고요? 붕괴된 거랑 붕괴되지 않은 이중슬릿 실험에서 이 게.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한 그런 파동이 측정 장치 화면에 이렇게 점으로 찍히잖아요. 네. 관측할 때 점으로 찍히는데 그러면 점으로 찍힌 그 점하고 화면 중에 점으로 찍히지 않은 또 점이 있잖아요. 그 두 개, 상쇄돼서 예, 없어지니까요. 예, 예. 그 두 개의 점이 그 순간에 뭐 어떤 서로 그 정보를 교환하느냐,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걔들은 파동이어서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음, 뭐, 그렇게 반박하면 내가 또, 저도 잘 모르는 어쨌든 그랬다고, 말입니다. 예, 그랬다고. 어. 근데 진짜 그 얽힘은 그러면 누가 뭐 어떤 이유로 처음에 생각해내거나 찾아낸 건지는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자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반박을 하고,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명명을 한 게, 슈레딩거가 얽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현상을 이제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관찰을 했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가 슈레딩거가 얽힘이라고 이름을 처음에 붙인 이라고 이름을 거예요. 붙였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랑 보어랑 막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꼭 어떻게 그 도깨비 같은 원거리 작용이 있냐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얽힘이라고 해야 되겠구나라고 음, 그 슈레딩거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관찰을 했기 때문에 얽힘 현상을 알았겠네요?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얽힘 현상은 원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한번 물어볼까? 이집트한테. 네. 그,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것 때문에 되게 괴로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Unified Field Theory라고, 그 거시세계, 미시세계의 물리 이론을 통합하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때도 막 계속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어려워서 또 약간 모멘텀 잃어버려가지고 책을 엘레간트 유니버시티를 끝까지 그 뒷부분은 못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끈 이론하고 뭐 초끈 이론 영어로 뭐 스트링 티어리, 슈퍼 스트링 티어리 그러던데 그거는 하면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뭐 이렇게 실험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미시세계, 거시세계 물리 이론을 통합할 수 있나요? 뭐 제가 언뜻 듣기로는 어디 유튜브 비디오에서 봤는데 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원자가 아니라 그 하여튼 물질의 제일 작은 단위로 가면은 얘들이 다 약간 끈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그래서 뭔가 해보려는데 지금까지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만약에 그게 그 이론이 맞다고 하면 그 두 가지를 통합시킬 수 있는 이론인 건가요? 전 그 이론을 잘 몰라가지고. 통합된 걸 기대하면서 했지만 결국 뭐 지금까지 뭐 못한 거죠. 어. 그래가지고 셸던도 떠났잖아, 이거 하다가. 다른 걸로 옮긴다고 뭐 하고. 아닌데요. 노벨상 탔는데요. 그리고 하여튼 잘 안 돼가지고 했던 적도 있어. 하여튼 어, 지금까지 뭐 그게 한참 옛날에 한참 떠들다가 별로 이렇게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없어요. 제가 물리적인 알기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물리적인 성과는 뭐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거로 하면은 두 개가 이렇게 통합이 되는 모양이죠. 좀 더 나가겠습니다. 네. 그 실험 얘기를 하셨는데 실험에 의한 증명은 30년쯤 지나서 이루어졌어요. 1964년 벨이 실험으로 양자역학의 오름을 증명한 건데 이게 그 어떤 게 중첩돼 있다가 관측하는 순간에 그게 관측하는 순간에 그 확률이 결정이 되고 어, 그 여기 되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던 건지 뭐 이런 거를 판별해 줄 어떤 부등식을 만들었는데 벨이 그 실험을 해봤더니 그 부등식을 뛰어넘는 현상이 그러니까 그게 발견됐다. 요거는 아마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게 김한근 선생님 요게 말씀하신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어떤 부분요? 그러니까 벨이 요 실험 방법을 고안했어요. 아, 벨의 부등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어떤 실험을 해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말이 맞는지 보어의 말이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맞는지 그 어떤 수식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게끔 하는 실험을 고안할 수 있다는 거를 그 전에는 이제 철학적인 논쟁처럼 생각했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별 예, 예, 관심 안 두다가 이 사람이 이거를 그 벨 부등식을 만들어서 실험적 방법이 가능하다는 걸 고안했고 근데 예,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거의. 예, 예, 전혀 관심을 안 두다가 한 10년 정도 더 지난 후에 그 예. 아마 앨런 아스펜가? 앨런 아스펜가? 그 사람하고 몇몇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그거를. 예. 그 벨도 찾아가고 했대요. 벨도 찾아가서 이렇게 내가 요거 당신이 말한 방법을 빛을 가지고 그렇게 실험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했다는 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험을 해가지고 그 세 사람이 실험한 사람들이 2022년에 음, 예. 물론 시험 결과는 그 양자역학이 맞다는 걸로 나왔고 그것 때문에 2022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거죠. 그러니까 70년대에 실험이 있었고 벨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했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벨은 실험 방법만 구원했지 이 사람이 네, 실험으로 양자역학의 오름을 증명한 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비판한 스푸키 액션 at a distance 유령 같은 원거리 작용이 실제로 있고 물리량을 결정하는 것은 측정이다 이런 결론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물리학의 근본 법칙이 변경된 셈인데 우주는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해서 우주는 창의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변경된 거다.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네, 그거 저 무슨 네? 창의적으로 움직이는 게 뭐예요? 아니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거죠. 양자가 움직이는 게 양자의 행동이 어,
어떤 기계적인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확률 내에서 지멋대로 움직인다. 확률적으로 움직인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마음에 안 드셔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살짝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이긴 한데, 우주가, 우주가 인격체라는 게, 알겠습니다. 네, 네. 뭐, 문학적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석의 문제니까 네, 이게 그 양자의 움직임을 보면 어떤 확률로 기술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양자역학은. 네, 근데 그거를 어 근데 그 앞에 그 아인슈타인이나 그 앞에 뉴턴 때는 이제 기계적인 세계관이잖아요. 네. 그렇죠. 세계는 기계처럼 이렇게 톱니바퀴가 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예.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그럼 기계적인 게 아니면 뭐 창의적이다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지 않을까? 보통 결정론, 옛날에 고전역학은 결정론이라고 하고, 예, 그 양자역학은 그 결정론을 버린다는 거죠. 예. 비결정론. 비결정론? 어, 그런 말씀. 비결정론은 결정론이 아니다라는 건데 그걸 다른 뭐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면 뭐 창의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닌가? 예. 오늘로 그렇게가 창의론으로 된 걸로. 네, 창의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그럼. 예,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철학이 되는 거죠. 예. 실제 철학에서도 많이 가져왔잖아요. 근데 물리학자들이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필요하죠. 예. 그건 예. 그거는 나중에 또 잡담할 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또 한 30년쯤 지난 1993년에, 양자 전송이 실제로, 구현됐는데, IBM의 찰스 베넷 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얽힌 입자쌍 개념을 활용해서, 양자 전송을 시연한 거죠. 그 전에 이제, 이거 1982년에 우주렉과 주렉이 양자역학의 양자 복제 불가능 정리라는 정리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임의의 양자 상태를 완벽하게 복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건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알려지지 않은 양자 상태 푸사이를 입력받아서 두 개의 동일 복사본 푸사이를 만드는 유니터리 연산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증명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여기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양자 복제가 불가능한데 그러면 어떻게 양자를 전송하나? 라는 걸 생각하다가 복제는 불가능하지만 원본을 파괴하면서 정보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실제로 양자를 전송을 했습니다. 뭘 전송했다는 거예요? 양자를 전송. 그거를 지금 이제 또 해보겠습니다. 그걸 그림으로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네 가지 벨 기저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두 개의 양자가 하나, 두 개의 양자가 둘 다 001인 상태. 요거는 둘 다 11인 상태. 요것이 중첩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양자니까 두 개의 양자가 얽힌 상태예요. 네. 이게 잠깐만요. 지금 첫 줄만 보시는 거죠? 첫 두 개. 줄만. 예를 들어서 요거를 빼면 이거는 중첩 상태죠. 하나의 양자가 0 상태일 수도 있고 1 상태일 수도 있어. 음. 요게 둘 다 50%씩 가능해. 이런 건데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거는 양자가 두 개가 얽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 큐빗, 2 큐빗
그렇죠. 두 개의 팔이 큐빗이 두 거죠. 개가 예, 서로 얽혀 있는 상태, 그죠? 예. 네. 요거는 한 개의 큐빗이 두 개의 상태를 중첩되게 갖고 있는 거죠. 요거는 두 개의 큐빗이 얽혀 있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왜 위에는 중첩돼 있다고 얘기하시고 밑에는 얽혀 있다고 얘기하세요? 요거 하나씩 뺐잖아요, 내가 지금. 요 밑에는 저 하나의 그 벡터 안에 그 알갱이가 두 개씩 있잖아요. 요거는 내가 지금 지워가지고 각각, 설명하느라고 지웠는데, 이게 네. 원래는 여기 0이 있고, 예, 여기엔 또 1이 있고 이런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지웠으니까. 네. 요거는 얽힘 상태를 표현하는 거고, 그것과 비교해서 중첩은 요게 각각 하나씩만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중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얽힘이라는 게 이제 위에 지우셨으니까 두 번째 줄로 예, 얘기할게요. 예, 예. 그 00 이럴 때 0이랑 0이랑 서로 얽혀 있다는 거죠. 어, 요거는 두 개의 양자 중에 앞에 게 0, 뒤에 게 0. 그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서로 얽혀 있다는 거죠. 있는 거. 예. 그죠? 그리고 그리고 요거는 뒤에는 1하고 자기들끼리 얽혀 예, 있고. 예, 예. 그럼 그리고 요거, 00하고 11은 중첩된 상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둘 다 0이 나오거나 둘 다 네, 1이 네. 나올 경우예요. 예, 중첩이 돼 있는 예, 거죠. 예. 경우예요. 근데 둘 다 0이 나올 확률이 50%, 둘 다 1이 나올 확률이 5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저 제가 하는 부분도 이런 거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어떤 거는 마이너스고 어떤 거는 플러스고 막 이래요? 이거는 뭐 위상차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어, 아,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위상차하고, 뭐, 그래서 이게 네 가지 벨 기전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건 내가 지금 고쳐놨지만. 00 플러스 11, 00 마이너스 11, 01 플러스 10, 01 마이너스 10. 이렇게 네 가지 기저가 있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양자 전송을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한 건데, 어, 이제 어떤 그 푸사이라는 어떤 그 양자가 있어요. 그리고 B, C도 다 양자입니다. 근데 B와 C를 벨 상태, 얽힘 상태를 만들어요. 벨 상태 얽힘을 만든다는 것은 예를 들면 루트 2분의 00 플러스 11. 앞에서 본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 B와 C를 벨 상태, 얽힘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A와 B를 벨 측정을 합니다. 벨 측정을 한다는 것은 벨 기저에서 측정한다, 뭐 이런 건데,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는데, 뭐 세부적으로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벨 측정을 하면, 그러면 그 측정을 했으니까 A와 B는 상태가 소실되겠죠. 상태가 소실되고, 벨 측정을 하는 순간 이 정보가 이 C로 전송이 됩니다. C로 전송이 되고 이 측정한 결과는 여기 2비트 고전 정보로 남아요. 2비트 고전 정보가 이제 양자가 두 개니까 둘 다 00이거나 00, 01, 10, 11.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측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00이 남고 이 A의 상태는 A의 정보는 C로 전송이 됐죠. 그러면 이 2비트 고전 정보, 예를 들어서 00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 요 이 C와 B는 되게 멀리 떨어진 상태죠. 그 C가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이 정보를 주면 그 정보를 가지고 요 C를 보정을 하면 뭐
그러면 그 C 다시가 되는데 요 C 다시는 A가 됩니다. 김한건 선생님, 이게 지금 네, 1번부터 다시 돌아가서 네, 그 초기 상태라는 거는 네. 초기 상태 A가 B하고 C로 입자 같은 게 나눠진 건가요? 나눠지는 게 아니라 B와 C를 벨 상태, 얽힘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A와 B를 벨 측정하면 벨 상태, 얽힌 상태로 만들고 B와 C를 이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죠. 양자 전송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A와 B를 벨 측정을 하면 A와 B는 다 소실이 돼요. 측정하면 붕괴되잖아요. A와 B를 측정을 했더니 둘 다 00이 나왔다. 아니면 01이 나왔다. 요게 00이 나오거나 11이 나오거나 측정하면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00, 여기서는 00이 나오든지 11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까 11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측정하는 순간 A의 정보가 C로 바로 전송이 돼요. 요 B와 C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잘 C로, 모르겠는데. 벨 네? 측정부터 모르겠어요. 벨 측정이 뭐라고? 아니, 벨 상태를 얽힌 게 뭐라고 하시는 거죠? 그냥 얽힘의 종류인가요? 얽힘의 종류예요. 아, 그래서 B랑 C를 얽히게 해놓고 벨 예. 그 특정 입자가 3개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입자가 입자가 세 A, 개 있는 거예요. 예, 세 세 개 개 있는, 있는데 B, C는 얽힌 상태고. 예, B, C를 얽혀갖고 하나는 뭐 서울에, 하나는 베이징에 이렇게 나눠 근데, 놓는 거죠. 근데 측정은 뭘 측정하는 거예요? A하고 B를 측정하는 거예요? B를 벨 측정을 하는 거예요. A하고 B를요? 네, A와 B를 벨 측정을 해요. 벨 왜, 측정은 뭐, 왜 B, C를 얽히게 해놓고 A와 B를 측정을 해요? 양자 전송을 하려고. A를 C 이 지역에 있는 쪽으로 전송을 하려고. 아, A하고 B를 측정하면은 예, A도 뭐 하나의 상태로 특정되고 B도 하나의 상태로 특정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A와 B를 벨 측정을 하면 A와 B, 여기 벨 상태 얽힘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A와 B를 벨 측정한다는 것은 A와 B를 동시에 뭐 어떤 관계를 내가 정확히는 지금 설명을 잘 못하는데 어쨌든 A와 B를 벨 측정하는 순간 측정하면 그 파동이 붕괴되잖아요. 그것처럼 상태는 소실이 되고 B 상태도 소실이 되고 그 결과 2비트 고전 정보만 남아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양자를 전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건가요? 어, 그러면 나중에 전송되는 양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3,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아, 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러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 답을 못 합니다. 나는 지금. 근데 어쨌든 전혀 양자 무슨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아니 지금 어떤 A하고 B를 측정하면은 왜 소실돼 버려요? 그게 예를 중첩, 들어서 뭐, B와 C가 벨 상태 이게 얽혀 있는데 요 얽힌 이 상태를 측정을 하면 그게 00 플러스 11 이렇게 얽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뭐 하- B와 C 그러니까 0이 나오든지 1이 나오든지 뭐 이렇게 측정이 되잖아요. 측정이 되면서 B와 C는 붕괴돼요. 파동은 없어지고 점으로 되잖아요. 원래 파동이었는데 관측하면 점으로 되잖아요. 파동이 붕괴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다 A와 B를 벨 측정한다는 것은 두 개를 얽어가지고 측정하는 거예요. 얽어서 측정을 하니까 둘 다 소실이 되죠. 측정하면 소실되잖아요. 그때도 그러면 C는 왜 소실이 안 돼요? C는 왜 소실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측정하면 소실된다는 말을 잘 모르겠어요. 측정하면 어떤 상태가 하나로 고정된다는 건 아는데 네. 측정했다고 해서 소실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 물어보면 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A와 B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A와 B를 측정을 하면, 어떤 양자 상태를 측정을 하면 점으로 붕괴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2비트 고전 정보가 남아요. 2비트 정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0이 남든지 01이 남든지, 그게 남고 A와 B는 소실됩니다. 됨과 동시에 요 A의 정보가 C로 옮겨가요. C로 옮겨가는데 이 C가 그 네 가지 벨 상태 중에서 어떤 상태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고 그것을 복원하려면 요 2비트 고전 정보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2비트 고전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0이나 뭐 11이나 뭐 이런 걸 00이구나 그러면 고정이 필요 없어. 이게 원래 A의 상태구나 C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01이다 그러면 고정을 해야 돼요. 고정을 하면 그게 고정을 했으니까 C에서 C-로 바뀌죠. 요 C-는 A와 똑같은 게 돼요. 아, C를 보정을 한다고요? 네, C를 보정을 해요. 근데 C는 B하고 얽혀 있는데 A의 정보를 어떻게 받을까요? 이게 그 스타트rek에서 비밍하는 원리거든요. 사실 옛날에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아니, 이게 왜 그럴까 때 많이 이러면, 나오긴 하죠. SF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게 이거 얽힘을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B랑 C랑 얽혀 있는데 네, A를 보낸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A 양자를 보내는데 네, 이거를 그 A하고 B가 그 원래 그 뭐라 해야 되지? 클래시컬 상태로 정보 상태로 정해지면서 C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A의 정보를 B를 통해서 B와 C의 얽힘을 통해서 어떻게 보내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옛날에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니, 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가 아니라 B와 C를 얽어 놓고 그 다음에 A와 B를 배측정을 하면 A의 정보가 C로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B랑 되나? C만 얽혀놨는데 A 정보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갈 수는 없어서 벨 상태의 얽힘이 뭔지를 좀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N상태 얽힘은 이건 최대 얽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00이 나올 확률 50%, 11이 나올 확률 50%인데 이게 아니라 최대 얽힘이 아니라 부분 얽힘은 예를 들어서 이게 루트 8 00 플러스 루트 2 11 그러면 루트 8의 제곱 그리고 음, 그러니까 루트 0.8이죠. 그렇게 확률이 다른 두 개의 결과가 나타날 확률이 다른 것 그건 부분 얽힘이고 예. 이거는 두 개의 확률이 같잖아요. 이런 것을 벨 상태 얽힘이라고 해요. 음, 그러려니 해야겠다. 예, 그러려니 그 방법밖에 해주시고, 없겠다. 근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알아야죠. 그러니까 B하고 C를 얽어, 그 다음에 A와 B를 배측정을 하면 A의 정보가 C로 가. 그러니까 아니, C가 A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한 중첩과 얽힘이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예, 이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 얽힘이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거 예. 갖고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설명이 잘 안 되죠. 예, 예,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네. 예, 그냥 그런가 보다. 예,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은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양자 전송은 이렇게 된다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A가 C로 전송이 되고, 그것은 그 보정 연산을 하면, 뭐, 이 비트 고전 정보가 00으로 측정되면 A가
그냥 그대로 C로 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00이 아니라 뭐 11이나 10, 01 이런 게 나오면 C를 보정을 해야 되고 보정을 하면 그 결과가 A와 똑같게 된다. 이런 사실은 아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A 그 자체가 어떤 상태인지는 몰라요. A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고요? A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면 A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측정하면 붕괴되니까 지금 붕괴되지 않은 그 초기 상태가 그대로 C로 와 있다라는 것만 아는 거죠. 그 그게 SF 보면 이렇게 해서 막 사람이 어디 들어가면은 팍 이동하잖아요. 막 스타트rek에 보면. 예, 근데 아까 그 기방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원본은 파괴된다면서요. 그렇죠. 원본 파괴돼요. 원본은 원본은 정보만 파괴되면 그러면 그건 죽어요. 잘못된 거네. 스타트rek에서 그 아, 실제 죽어요. 원래 실제, 이렇게 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스파크, 예, 그 스파크. 사람은 그럼 거기 그 이동할 때 그 사람 한 명이 맞아. 죽고 다른 복제부분이 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정보만 간대요. 이 이론에 따르면 정보만 가는 거지, 그 생명이 가는 건 아니래요. 옛날에 뭐 프리스티지인가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이동하는 거기 나오는데 원본이 죽고 이렇게 뭐 그런 것 같은데. 아, 음, 그, 네. 저기, 뭐지, 봉준호 감독, 최근, 머피? 미키, 미키 예, 세븐틴인가? 네. 그것도 그렇잖아요. 음, 아니, 얽힘은 아닌데, 정보만 있는 거라서. 그러게요. 기억을 어떻게 정보로 전송을 하지? 뭐 이런, 뭐 이런 생각했었어요. 기억도 전송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걔는 죽고 원래 있는 애를 기억을 이식시키나? 기억도 됐어요. 근데 그 스타트렉 보면은 다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어 양자 전송이 기억을 어떻게 전송하지? 그러면서 그랬었어요. 음. 근데 이게 어디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양자의 세계에서만 일어난다는 얘기인가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 텔레포테이션이 예. 그 양자 전송이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건지, 그 양자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아, 현실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그래서 그 양자 전송의 구현 현황을 보면 현재 실험실을 넘어서 원거리에서 성공적으로 시험되고 있는데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중국 과학기술대학교 연구팀이 지구와 위성 간 1,400km 이상의 양자 전송에 성공을 했고 2020년 미국 페르미 국립가속기 연구소가 44km의 광섬유를 통해서 높은 신뢰도의 양자 전송을 시연했다고 해요. 높은 신뢰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2025년에는 독일에서 상용 광통신망을 이용해서 254km 거리에서 양자 통신을 성공적으로 시연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사람들이 양자 전송이라고 하는데 뭘 전송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양자. 근데 양자가 뭐예요, 양자가? 양자가 나는 양자가 그거 아니에요? 그냥 덩어리져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양자가 저도 입자를, 뭔지 몰라요. 양자가 퀀텀이잖아, 퀀텀. 예, 네, 양자화되어 있다 할 때 양자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근데 입자인 것 같은데요, 입자. 양자 역학을 이용한 뭐 정보 전송 같은 것 같은데 입자에 무슨 정보를 뭘 전송한다는 건지. 예를 들면 전자의 상태를 전송했나?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음. 여기 뭐 계속 텐서 프로덕트가 나오거든요. 되게 불편해요, 이거. 지금 내가 뭘 공유하지 않았죠? 네네. 제가 이제 챗GPT에 물은 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예, 상당히 불편해요. 뭔가 이런 거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자세히 못 보고 있는데,
B, C를 미리 얽혀놓고, 그 다음에 A와 B를 이제 벨 상태 측정을 하고, 그리고 벨 상태 측정한 결과를 클래시컬 비트를 전송을 하면, 전송이 그냥 되는 거래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러면 C에서 하여튼 그 측정 결과가 무슨 연산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C에서 연산의 결과를 적용을 하면 A의 상태가 C로 텔레포트 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A의 상태가 뭘 전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A, 전송에서 뭘 전송하는지 모르겠어. A와 B가 뭐가 합쳐진 측정가잖아요. A의 상태라는 것은 그 뭐 푸사이로 표시되는데 벡터 상태고 그 벡터라는 것은 중첩된 그 예를 들면 전자의 상태 뭐 이런 거죠. 아이고, 에러 났다. 근데 A와 B를 측정을 동시에 해요? A와 B를 다시 얽어요? 지금 제가 그 공유를 지금 미아쌤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양자 텔레포테이션 그림이 보여요. 그림이 보여요? 그러니까 네. 네. 이거는 좀 벨 측정인이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이게 좀 네. 그 벨의 그 부등식 그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아마. 네. 당장 알기는 어려울 거야. 네. 근데 근데 그거는 그 양자역학이 맞느냐 틀리냐를 계산한 거고 이거는 그것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죠. 벨 기저 측정을 벨 기저 측정 벨 기저는 얽힌 기저인데 벨 기저 측정이라는 것은 얽힌 기저를 표준 계산 기저로 변환한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직접 측정을 하면 된대요. 예. 그게 그래서 별 측정을 하려면 특별한 양자 회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 별 그 회 측정이라는 거는 두 별 개, 측정이라 별 측정이라는 쌤, 거는 네. 아까 요거 바꿨지만 원래 있던 거 요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별 측정을 하려면 특별한 양자 회로가 필요한데 그게 뭐 CNOT 게이트, 그다음에 아다마르 게이트 뭐 이런 걸 적용을 하면 어 그게 그게 이진 정보가 되고 그러면 표준 기저로 개별 측정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CNOT 게이트, 아다마르 게이트 뭐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우리 과정 중에 나올 겁니다. 챗GPT인데 물어봤더니 그냥 그 양자 상태라는 거를 옮긴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측정은 안 됐지만 적어도 뭐 어떻게 중첩되어 있는지, 뭐 중첩 비율이라든지, 뭐 스핀의 위상, 이런 말을 쓰네요. 그러니까 파동 함수가 어떤 것인지 뭐 그런 것을 전달하는 거다. 양자 정보를 전달하는 거다. 그러네요. 그러니 해야겠네. 그러면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